자, 다음은 타이어의 조향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자동차의 선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통 자동차는 선회, 즉 커브를 틀죠. 자동차가 선회할 때는 선의 중심으로부터 바깥쪽을 향하여 원심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즉 선회 운동, 곡선 운동을 하면 항상 바깥쪽으로 원심력이 작용하죠. 자, 그럼 이런 원심력에 의해서 타이어에는 사이드 슬립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여기 밑에 그림 A가 있어요. 자, 타이어가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선회를 한다고 치면은 어떻게 되죠? 선회를 하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타이어가 밖으로 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깥쪽으로 밀리는 거, 즉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으로 밀리는 걸 우리가 사이드 슬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동차에 이런 자동차가 선회 중에 사이드 슬립이 생기면 휠의 중심면의 방향과 타이어의 진행 방향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 그림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은 차량이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오른쪽으로 선회하려고 핸들을 돌렸어요. 우회전을 하려고. 그럼 타이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게 원래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자동차는 이 타이어가 돌아간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 앞에서 뭐라 그랬죠? 선회를 하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자동차가 밖으로 밀려 나가려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걸 바로 우리가 사이드 슬립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타이어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타만큼 이렇게 각도를 틀었는데 차량이 이 타이어 진행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가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진행 방향과 그 원심력의 그 차이에 의해 가지고 차량은 실제적으로는 이 방향으로 안 가고 이거랑 약간 좀 더 크게 회전 반경이 좀 커지면서 밖으로 밀려가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차량이 진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이 휠의 중심 방향, 이 방향이죠. 타이어 방향과 사이드 슬립에 의해 가지고 차량이 좀 밀려 가지고 좀 더 크게 회전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타이어의 진행 방향과 타이어의 요 단면 방향, 요 각도차, 요거를 우리가 슬립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휠의 중심 방향과 타이어 진행 방향과의 각도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걸 바로 우리가 슬립각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슬립각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회전 반경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조향할 때 핸들을 돌린 것만큼 그 방향으로 가지 않고 좀 더 회전 반경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러한 또 선회를 할 때는 노면으로부터 바퀴 안쪽으로 향하는 반력이 생기게 돼요. 자, 이렇게 선회 운동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원심력에 의해서 사이드 슬립이 발생한다 그랬죠? 즉 타이어가 밖으로 밀려나가려고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 타이어는 어떻게 돼요? 노면과 마찰 계수에 의해서 접지가 돼 있죠. 접지가 되면서 마찰 계수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밖으로 밀려나가는 거를 밀려나가지 않도록 마찰력에 의해서 밀려나가지 않는 힘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이 반력, 이 반작용력, 지면과 타이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회전 방향으로 나타나는 이 반력을 우리가 선회 구심력 또는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코너링 포스라고 합니다. 이 코너링 포스에 의해서 우리가 자동차가 원활하게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결국 코너링 포스가 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죠? 타이어하고 노면 간의 마찰 계수가 아주 좋게 나타나야 결국 코너링 포스도 크게 나타나서 결국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향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코너링 포스, 이러한 코너링 포스는 타이어의 접지 중심으로부터 조금 뒤쪽에서 발생을 해요. 자, 여기 가운데 그림 B를 보시면은 여기 타이어가 이렇게 했을 때 타이어의 접지 중심은 요 가운데입니다. 요 크로스 X축, Y축으로 했을 때 요 크로스, 요 점이 접지 중심인데 이 코너링 포스가 작용하는 점은 이 타이어 중심보다 약간 뒤쪽인 요 점에서 발생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게 타이어가 이렇게 선회를 한다고 치면은, 우회전을 한다고 치면은 코너링 포스는 이 접지 중심에서부터 조금 뒤쪽인 이 점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이렇게 반력이 작용하니까 결국 어떻게 되죠? 뒤쪽에서 발생하니까 요 코너링 포스하고 요 타이어의 중심점 간에 모멘트 팔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결국 이 코너링 포스에다가 모멘트 팔을 곱한 거, 결국 뭐죠? 타이어를 직진 방향으로 이제 원상복귀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멘트를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코너링 포스의 작용선은 차축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므로 타이어를 결국 뭐예요? 진행 방향으로 되돌리려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뭐죠? 타이어를 우리가 선회를 하더라도 다시 직진 형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토크가 작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커브를 쫙 틀어요. 선회를 하면서 커브를 틀고서 핸들을 가볍게 놓으면 어떻게 되죠? 핸들이 다시 원상복귀 되면서 직진 형태로 다시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직진 형태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거를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코너링 포스 작용선이 타이어 중심보다 뒤쪽에 있기 때문에 결국 이 타이어를 진행 방향으로 다시 되돌리려는 힘, 이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자기 복원 토크 혹은 셀프 얼라이닝 토크라고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자, 스티어링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조향에 대해서 앞쪽에서 설명을 하면서 뭐 오버 스티어링 혹은 언더 스티어링 이런 얘기를 아마 앞에서 했을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렇게 선회 운동을 하면서 자, 선회 속도를 증가시키면 원심력도 같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자, 원심력이 증가하면 또 뭐가 증가하죠? 슬립각, 즉 횡방향으로 미끄러지는 슬립각도 같이 증가하게 돼요. 자, 그래서 결국 앞뒤 바퀴에 결국 자, 슬립각의 차가 생기게 됩니다. 즉 앞바퀴도 슬립각이 발생하지만 뒷바퀴도 슬립각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앞뒤 바퀴의 슬립각과 차가 생겨가지고 결국 이 자동차의 선의 반경, 즉 선의 반지름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핸들을 돌렸을 때 그 원하는 각도만큼 그대로 안 돌아가고 핸들 각도하고 조금 다른 회전 반경을 가지면서 선회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거는 크게 보면 오버 스티어링, 그리고 그 다음에 뉴트럴 스티어링, 그 다음 언더 스티어링,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이렇게 직진을 하다가 이제 우회전을 해요. 핸들을 틀어가지고 핸들을 돌리면 앞 타이어가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러면서 얘가 이제 우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회전을 할 때 핸들을 틀었을 때 이 타이어의 각도대로 그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 자, 이게 그림 B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그대로 요 각도로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동심원을 그리면서. 자, 근데 실제 운전을 하다 보면은 이 원래 타이어의 방향하고 방향대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니라 타이어의 방향보다 크게 도는 경우가 있고 또는 타이어의 방향보다 좀 더 작게 도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오버 스티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버 스티어링은 뭐죠? 말 그대로 자, 스티어링은 조향이라 그랬습니다. 즉 선회. 그리고 오버는 뭐죠? 과하게 조향이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자기가 핸들을 틀었을 때 핸들 각도, 즉 타이어 각도보다 더 급격하게 조향이 되는 겁니다. 즉 더 조향이 되면 어떻게 되죠? 회전 반경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버 스티어링이 발생하는 원인은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뭐라 그랬죠? 선회를 하면은 앞바퀴에서도 슬립각이 발생을 하고 뒷바퀴에서도 슬립각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오버 스티어링은 뒷바퀴, 리어 휠이 뒷바퀴입니다. 리어 휠, 즉 뒷바퀴의 슬립각이 앞바퀴의 슬립각보다 클 경우일 때는 자, 오버 스티어링이 발생해서 선회 반경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거는 이 그림에서 오버 스티어링은 뭐죠? A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즉 슬립각은 뭐라 그랬죠? 슬립각이 크면은 실제 타이어의 방향하고 자, 차량의 진행 방향하고 그 차이, 그 각도 차를 우리가 앞에서 슬립각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자, 리어 휠, 즉 뒷바퀴의 슬립각이 앞바퀴의 슬립각보다 크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바퀴가 이렇게 틀었는데, 자, 원래는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앞바퀴에 슬립각이 좀 존재하면 약간 크게 돌 겁니다. 자, 근데 뒷바퀴는 슬립각 차이가 더 커요. 자, 그러면 뒷바퀴는 어떻게 되겠어요? 뒷바퀴는 자, 원래보다 더 크게 돌게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 선의 반경이 작아져 가지고 자, 오버 스티어링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뒷바퀴의 슬립각과 앞바퀴의 슬립각이 같은 경우에는 자, 선의 반경이 그대로 나타나서 자, 이 중립, 즉 뉴트럴 스티어링이 발생하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더 스티어링은 반대죠. 회전 반경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자, 이거는 리어 휠의 슬립각이 프론트 휠보다 작을 때,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앞바퀴의 슬립각이 더 큰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면은 자, 핸들을 틀어서 앞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슬립각이 커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앞바퀴의 슬립각이 크니까 회전 반경이 앞바퀴가 훨씬 커지게 되죠.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뒷바퀴보다 앞바퀴의 슬립각이 커지니까 회전 반경이 점점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바로 언더 스티어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슬립각을 떠나가지고,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고속으로 선회할 때는, 자,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서, 자, 조향 특성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즉,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느냐, 혹은 차량의 중심에 있느냐, 혹은 뒤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언더 스티어링, 오버 스티어링, 혹은 뉴트럴 스티어링, 즉, 중립조향이라 그랬죠. 중립조향이 뉴트럴 스티어링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자, 무게중심의 위치에 따라가지고. 자, 먼저, 자, 중립조향 특성. 자, 이거는 뭐냐면은, 자, 앞에서 얘기한 뉴트럴 스티어링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게중심이 정확히 축간거리의 중심에 위치하는 경우. 자, 여기 그림에서 보면 첫 번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 그림이죠. 자, 여기 앞차축이 있고 뒷차축이 있는데, 자, 이 무게중심이 앞차축과 자, 뒷차축의 정확히 중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선회할 때, 자, 뉴트럴 스티어링, 중립조향 특성이 나가지고, 자, 이렇게 이 타이어 각도, 틀어진 타이어 각도대로 그대로 선회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게중심이 이제 이번엔 앞차축에 가까운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 앞차축이 있고 뒷차축이 있으면 무게중심이 중심보다는 좀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했죠. 자, 무게중심이 앞차축에 있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3장 처음 시작할 때, 자, FF 방식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차량에. 이게 뭐죠? 엔진이 앞에 있고, 그리고 뭐죠? 구동축도 앞바퀴로 주행하는 경우. 자, 그러면 엔진부터 동력 전달 장치 일체가 전부 다 앞쪽에 존재하니까 결국 뭐죠? 차량의 앞부분에 무거운 게 다 있어요. 결국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게 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FF 차량 같이 무게중심이 앞차축에 가까운 경우에는, 자, 고속으로 선회할 때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먼저 접지력을 상실하게 돼요. 자, 그 이유는 뭐죠? 이렇게 차량이 아까 선회를 하면은 특히 고속으로 선회하면 뭐가 발생한다 그랬죠? 원심력이 발생한다 그랬어요. 원심력에 의해서 밖으로 밀려나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 밀려나가는 것 때문에 타이어 각도하고 진행 방향하고의 각도차, 슬립각이 발생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원심력이 발생해서 차량이 밖으로 밀려나가려고 하는데, 자, 차량의 중심점이 여기니까 결국 밀려나가는 쪽은 결국 뭐죠? 앞쪽이, 즉 바깥쪽의 원심력, 즉 가속도를 받는 거는, 자, 이 앞쪽이 더 많이 밀리게 될 겁니다. 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뒷바퀴보다는 앞쪽이 더 많이 밀리니까 앞쪽이 더 뭐예요? 슬립각이 더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돌게 돼요. 그래서 실제 타이어의 조향 궤적은 여기 이렇게 나온 거 밑에 있는 선이죠. 이렇게 돌아야 되는데 앞쪽에서 원심력에 의해서 앞바퀴가 더 밀리려고 하니까 실제 주행 궤적은 좀 더 왼쪽으로 더 치우치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결국은 이 개념상으로 보면 슬립각이죠. 자, 그래서 앞쪽이 더 많이 밀리기 때문에, 자, 회전 반경이 좀 더 커지게 될 겁니다. 이걸 결국 이 언더스티어링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무게중심이 앞차축에 가까운 경우. 자, 그 다음에 오버스티어링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무게중심이 뒤쪽에 뒤쪽에 이제 위치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무게중심이 후차축에 근접하면 고속으로 선회할 때 역시 마찬가지로 뭐예요? 원심력이 작용하는데, 자, 뒷바퀴에 가까운 쪽에 원심력이 많이 작용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원심력이 뒤쪽으로 많이 작용하면은 뒤쪽에 있는 바퀴에 대해서 접지력이 뒤쪽이 먼저 상실을 해서 얘가 뒷바퀴가 밖으로 미끄러지게 되려고 할 겁니다. 앞바퀴는 덜 미끄러지니까 원래 궤적대로 좀 근사하게 가려고 하지만 뒷바퀴가 많이 밀리니까 어떻게 돼요? 앞바퀴는 그대로 가려고 하고 뒷바퀴는 밖으로 밀리니까 어떻게 되죠? 조향 궤적이 좀 더 짧게 될 겁니다. 작아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무게중심이 뒷차축에 가까워지면은 오버스티어링이 발생해서, 자, 회전 반경이 작아진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참고로, 자, 표준 구동 방식 FR, 이건 뭐냐면 앞엔진 뒷바퀴 구동 방식 또는 전륜 구동 방식, 그죠? 앞엔진 앞바퀴 구동 방식. 자, 요 두 가지 차량은 하여튼간에 동력 전달 장치가 전부 다 앞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리게 될 겁니다. 그림 B와 같이. 그러면 무게중심이 앞쪽에 쏠리면 뭐라 그랬죠?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즉 회전 반경이 실제 타이어 궤적보다 더 크게 회전 반경이 커지면서 크게 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FR 방식이라든가 FF 방식의 차량은 일반적으로 언더스티어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후기관 후륜 구동, 즉 엔진이 뒤쪽에 있고 구동도 뒷차축으로 한다 그러면 당연히 무게중심이 뒤쪽에 중심하게 되겠죠. 위치하게 될 겁니다. 자, 이러한 방식은 대부분 오버스티어링 특성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자,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차량은 뭐예요? 회전 반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좋겠죠. 물론 차량이 작으면은 뭐 경차 같은 경우는 회전 반경이 작을 거예요. 근데 차량이 점점 커지면은 아무래도 회전 반경은 커지게 될 겁니다. 하여튼 차량의 크기에 관계없이 회전 반경을 우리가 짧게 할 수 있으면은 원하는 방향으로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의 최소 회전 반경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가 선회할 때 생기는 최외측 타이어 중심선의 선회 반지름, 이거를 우리가 최소 회전 반경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자, 지금 요거는 이제 앵커먼 장토식 조향 장치예요. 자, 앵커먼 장토식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선회를 할 때 바깥쪽 타이어보다 안쪽 타이어가 더 많이 꺾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의 타이어에서 이 진행방에 대해서 직각으로 선을 긋고, 또 안쪽 타이어 직각에서 선을 그으면 뭐예요?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난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 보면은 바깥쪽 타이어의 자, 이 뒷차축에 대한 각도는 알파, 그리고 안쪽 타이어의 뒷차축에 대한 각도는 베타로 이렇게 나타나면서 뒷차축의 그러니까 안쪽 타이어의 회전각이 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쪽 타이어는 회전 반경이 좀 작고 바깥쪽 타이어는 회전 반경이 크다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자, 그래서 이때 최소 회전 반경은 바로 이 바깥쪽 타이어하고 뒷차축을 쭉 연결한 교점 O가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O점에서 이 바깥쪽 타이어까지의 이 거리, 이거를 우리가 회전 반경 R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소 회전 반경 R은 요 O점에서 요 뒷차축까지의 거리 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최소 회전 반경 R은 어떤 식으로 구할 수 있냐면은, 자, 여기서 어떻게 돼요? R에다가 사인 알파 하면은 결국 뭐죠? R 사인 알파는 결국 뭐죠? 요 앞차축과 뒷차축 간의 거리 L이 나오게 되죠. 즉, 휠 베이스, 축간 거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회전 반경 R은, 자, 사인 알파만 이쪽으로 넘기면은 최소 회전 반경은 사인 알파분의 L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앞차축하고 뒷차축 간의 거리, 즉 휠 베이스 L을 알고 있고, 그리고 타이어를 돌렸을 때, 이렇게 핸들을 돌렸을 때 외측 타이어의 요 각도 알파를 알면은, 자, 그때 최소 회전 반경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때 알파는 뭐죠? 최소 회전 반경이니까 우회전할 때 타이어 핸들을 뭐예요? 최고로 끝까지 돌렸을 때겠죠. 최고로 돌렸을 때 그때 각도를 알파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 최소 회전 반경 R은 사인 알파분의 L이라 그랬는데, 요게 적용이 되려면은, 요 식이 맞으려면은, 그 경우는 뭐냐면 이 에커맨 장토식 조향 장치에서만 이게 맞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그 평행사변형 조향기구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안쪽 바퀴하고 바깥쪽 바퀴가 각도가 똑같이 된다 그랬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는 요 식이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자, 안쪽 타이어가 회전각이 더 크고 바깥쪽 타이어의 회전각이 더 작으면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자, 이런 때, 즉 에커먼 장토식 조향 장치에서, 자, 최소 회전 반경 R은 사인 알파분의 L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위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자, 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돼요. 즉 L 곱하기 탄젠트 알파분의 1 빼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이 요 TF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 TF는 뭐냐면은, 자, 앞차축에서 왼쪽 타이어의 중심과 오른쪽 타이어의 중심축 간의 거리, 요거를 우리가 트레드라고 해요. 자, 이걸 트레드라고 하는데, 자, 요 식이 트레드의 길이랑 같게 나올 때, 거의 비슷하게 나올 때, 자, 요 최소 회전 반경식이, 자,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식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돼요? L 곱하기, 자, 탄젠트 알파분의 1이에요. 탄젠트 알파는 뭐죠? 밑변분의 높이니까 탄젠트 알파. 이건 바깥축, 차축의 각도죠. 자, 요거 알파. 탄젠트 알파는 요 길이분의 L이에요. 근데 알파분의 1이니까 L분의 요게 될 테고, 그 다음 빼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은 또 뭐죠? 탄젠트 베타는 요 각도니까 탄젠트 베타는 요거분의 요게 될 겁니다. 결국 탄젠트 알파분의 1 빼기 탄젠트 베타분의 1은 결국 뭐죠? L분의 요 길이 빼기 요거니까 결국 L분의 TF가 될 겁니다. 거기다가 L을 곱해주니까 다시 TF가 되겠죠. 자, 앞차축에서
왼쪽 타이어하고 오른쪽 타이어 간의 거리, 트레드라고 하는 그 트레드 거리로 이렇게 요 식이 성립을 할 때, 자, 이 최소 회전 반경 식도 그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러한 식을 만족할 수 있는 장치,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조향 장치를 우리가 에커맨 장도식 조향 장치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다음은 자, 차륜 정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휠 얼라인먼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운전하는 사람은 뭐 타이어 교체할 때, 자, 이런 휠 얼라인먼트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죠. 자, 이 차륜 정렬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동차의 차륜은, 즉 타이어죠. 차륜은 주행성 또는 안정성 혹은 조종성 등을 고려하여 기하학적으로 특정 각도 상태로 차축에 설치가 된다는 겁니다. 즉 타이어를 그냥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런 차량이 주행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조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타이어를 부착할 때 어떤 기하학적으로 좀 각도를 줘 가지고서 설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차륜의 위치와 관련된 기하학적 각도 관계를 우리가 차륜 정렬, 즉 휠 얼라인먼트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로 한번 캠버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캠버각은 뭐냐면 우리가 차량이 있을 때 차량을 앞쪽에서 쳐다봐요. 차량이 있을 때 차량을 앞에서 쳐다보면은, 자, 타이어 앞바퀴가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 타이어의 앞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자, 이 앞에서 보았을 때 이 수직선, 연직면과, 자, 이 타이어 방향은 이렇게 돼 있죠. 연직면에 대해서 조금 기울어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연직면과 차륜의 평면을 연장한 선, 요 선을 연장한 이룬 요 선의 각도차, 요거를 우리가 캠버각이라고 합니다. 캠버각. 자, 그리고 요거는 앞에서 봤으니까, 자, 이건 뭐죠? 앞에서 보니까 오른쪽 타이어죠. 앞차축에. 즉, 이거 오른쪽 타이어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왼쪽은 또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식으로. 즉, 위쪽 부분의 길이보다 아래쪽 길이가 더 작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즉, 타이어는 이렇게 수직으로 똑바로 이렇게 부착이 되는 게 아니라 위쪽보다 아래쪽이 좁도록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장착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연직선과 타이어를 연장한 요 선, 요 각도 차이를 우리가 캠버각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러한 캠버각은 일반적으로 승용차 앞바퀴의 캠버각은 대부분 한 0.2에서 0.3도 범위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수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0.2에서 0.3도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차량에 따라서 이 범위를 넘어가는 차량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 범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차량의 목적에 따라서 이 각도는 틀려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캠버각, 타이어를 수직으로 안 하고 이렇게 경사지게 밑부분 거리가 쭉 적도록 이렇게 경사지도록 이렇게 캠버를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이 캠버의 작용입니다. 첫 번째로 조향일, 즉 다시 말해서 핸들의 조작력을 가볍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우리가 핸들을 돌리면은, 자, 타이어가 그와 마찬가지 돌리는 것만큼 어떻게 돼요? 타이어도 이렇게 회전을 하겠죠. 타이어도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타이어는 훨씬 적게 돌아가요. 즉 핸들 각도보다 타이어가 적게 돌아가는 거는 중간에 뭐가 있다 그랬죠? 감속비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감속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핸들은 많이 돌리지만 타이어는 조금밖에 안 돌아갑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핸들을 돌렸을 때 타이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게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타이어를 굉장히 큰 무게로 누르는 상태에서 타이어를 돌려보세요. 안 돌아가겠죠? 자, 근데 이런 캠버를 두면은 이 조향일, 즉 핸들의 조작력을 가볍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거예요. 이 그림을 쫙 보시면은, 자, 여기 위에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캠버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뒷페이지에서 설명할 텐데, 자, 여기 보면은 이 차축도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걸 나중에 킹핀축이라고 하는데, 킹핀각이라고 하는데, 차축도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럼 조향을 하면은 결국 이 타이어는 어떻게 돌아가죠? 요 축을 중심으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돼요? 요 축에서 이렇게 내린 선하고 요 캠버각, 여기서 내린 요 선, 요 각도가 지면에서 닿는 부분, 요 거리를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이렇게 수평으로 내린 것보다 짧아지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돌리면 어떻게 돼요? 쉽게 말해서 요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모멘트 팔 길이가 줄어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죠? 우리가 핸들을 돌릴 때, 핸들을 조향을 할 때, 자, 조향 토크를, 즉 적은 조향 토크로서 핸들을, 타이어를 돌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캠버의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캠버의 작용은 조향일, 즉 핸들의 조작력을 우리가 가볍게 한다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수직 하중을 줄여두게 돼요. 자, 여기 그림 A라 그랬는데, 자, 요 그림입니다. 자, 여기 타이어가 있으면 지면 발력은 어떻게 작용하죠? 원래 지면 발력은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작용하겠죠. 지면 발력은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이렇게 F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할 겁니다. 근데 이 타이어, 이 면에 요 타이어, 요 경사진, 요 캠버 방향이죠. 요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 실제 힘은 이렇게 작용하겠죠. 요거는 뭐죠? 요 힘의 불력으로만 이렇게 작용하니까 실제 요 타이어 면에 작용하는 힘은 요 F보다 작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직 하중을 경감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자, 다음에는 차량이 주행할 때 주행 중에 바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지려고 하는 그런 작용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또 해주게 되는 겁니다. 즉,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자, 지면 발력이 밑에서 위로 F라는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됩니다. 작용하게 되면은 이 F를 요 캠버각 성분하고 요거의 직각 성분이 요 두 개의 성분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 뭐죠? 요 F를 두 개의 성분으로 나눠주면 요 수평 방향의 힘, 요건 뭐죠? 타이어를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힘으로 이렇게 작용하게 되겠죠. 요걸 F2라고 했는데, 결국 이 F2가 결국 뭐냐면 휠을 안쪽으로 밀어서 휠이 바깥쪽으로 빠지려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캠버의 작용으로서 바로 주행 중 바퀴가 빠지려는 작용을 경감하는 역할을 또 해주게 됩니다. 자, 다음에는 바퀴가 하중을 받았을 때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어요. 자, 타이어가 처음부터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하중을 작용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 차축이 이렇게 있으면 차축이 무거운 하중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휘어지게 되면서 타이어가 수직으로 처음에 돼 있다고 하면 얘가 이 방향으로 아래쪽이 벌어지려고 하려는 성질이 있게 될 겁니다. 왜? 차축이 똑바로 됐던 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퍼지면은 요 아래쪽으로 이렇게 벌어진 거에 수직 방향으로 타이어가 이렇게 밑쪽으로 벌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 캠버는 어떻게 돼요? 캠버는 최초부터 약간 뭐죠? 아래쪽이 더 좁게 그리고 위쪽이 넓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거운 하중을 받아가지고 요게 아래쪽이 조금 벌어지더라도 뭐예요? 그래도 결국은 수직 방향에 가깝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바퀴가 하중을 받았을 때 아래로 벌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화물 적재 시 앞차축의 굽힘을 방지하게 되고, 또는 하중이 수직으로 걸리게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아래쪽이 벌어지더라도 어떻게 되죠? 타이어가 오히려 거꾸로 수직이 되겠죠. 수직 방향으로 지면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중이 수직으로 걸리기 때문에 안정된 직진 전동 특성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캠버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항상 대부분 이렇게 아래쪽이 좁고 위쪽이 넓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차량의 목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차량은 안쪽이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오른쪽 바퀴 왼쪽 바퀴 이렇게 보면은 밑에 쪽이 거리가 좁고 위쪽이 이렇게 넓게 되어 있다 그랬는데 그게 바로 이제 캠버각이죠. 이게 부의 캠버각, 플러스 캠버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위쪽이 좁게 이런 식으로 타이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쪽이 넓고 위쪽이 좁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 경우는 특히 어떤 경우에 주로 사용하냐면은 굉장히 고속용으로 주행하는 경주용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위쪽이 넓은 게 아니라 아래쪽이 넓도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경주용 자동차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행을 하죠. 그리고 막 경주용 자동차 트랙을 돌면서 막 급격하게 선회도 하고 그래요. 커브를 틀고 그래요. 자,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커브를 만약에 튼다고 보세요. 이렇게 커브를 쭉 틀면 어떻게 되죠? 원심력이 발생하면서 차량이 밖으로 밀리게 돼요. 이렇게 쭉 만약에 우회전을 한다고 치면은 빠른 속도로 우회전을 이렇게 하면은 원심력에 의해서 차량이 밖으로 밀려나가면서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바퀴가 약간 뜨면서 들리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왼쪽 방향으로 차가 전도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죠. 자, 그럴 때 처음부터 이 방향이 아니고 타이어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오른쪽이 들리면서 타이어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던 게 점점 수직 방향으로 이렇게 가깝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지면과의 접지력이 좋아지게 돼서 오히려 마찰 계속도 증가하고 선회할 때 안정감을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캠버각이라는 것은 항상 밑에 쪽이 좁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게 차량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반대로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특히 고속용으로 주행하는 경주용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밑에 쪽이 넓고 위쪽이 좁은 이런 마이너스 캠버각을 갖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휠 얼라이먼트의 두 번째로 그 다음 킹핀 경사각이라는 게 있어요. 자, 아까 요거 타이어 기준으로 봤을 때 연직면에 대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경사지게 돼 있다 그랬는데 요걸 우리가 아까 캠버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이 타이어가 걸려있는 요 차축이 보면 이 차축이 회전하는 요 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직이 아니라 이번에는 자, 이 수직 연직 방향에 대해서 이렇게 경사지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축이 경사지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 점을 중심으로 이 타이어가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조향할 때.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수직 방향에 대해서 여기도 또 각도를 가지고 있죠. 자, 요것을 우리가 킹핀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바퀴를 앞쪽에서 보았을 때, 자, 킹핀은 이 타이어를 선회할 때 요 축을 중심으로 회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타이어가. 킹핀은 노면에 대하여 수직이 아니라 킹핀의 윗부분이 안쪽으로 이렇게 경사지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럴 때 킹핀의 축의 중심선과 자, 노면과 수직한 연직선이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가 킹핀 경사각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킹핀의 경사각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앞바퀴를 앞쪽에서 보았을 때 이 킹핀은 노면에 대해서 약 5에서 10도 정도 범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수치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이거는 이 범위 밖에 있는 차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둘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의 목적에 따라서 이 각도는 또 역시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각도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킹핀 경사각을 둔다는 거, 그것만 여러분들이 자,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그 캠버각을 두는 거와 마찬가지로 자, 이 킹핀 경사각을 두는 목적이 또 있겠죠. 자, 이것도 캠버각이랑 비슷한데 조향 휠의 조작력을 가볍게 합니다. 자, 여기 그림 B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 캠버각을 이렇게 둠으로써 요거 그림 A에서 봐도 관계없습니다. 자, 이 캠버각이 아까 이 캠버각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이렇게 만나는 요점에서 모멘트 팔 길이가 줄기 때문에 우리가 핸들을 들릴 때 적은 조향력으로 이 타이어를 선회할 때 돌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방향 전환을. 근데 이게 수직으로 된 것보다는 이게 킹핀각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더 거리가 가까워지겠죠. 그래서 이거는 캠버각하고 킹핀각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면서 조향일의 조작력, 즉 조향 토크를 적게 해서도 핸들을 자유롭게 돌릴 수 있도록, 즉 타이어를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휠의 복원력, 즉 직진성을 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임의 방향으로 킹핀 경사각을 조향하였을 때 킹핀 오프셋과 함께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작용을 하여 직진 복원력을 발생시킨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 아까 캠버각으로 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이 방향으로 내린 축하고, 그리고 킹핀에서 쭉 내린 요 선, 여기서부터 M하고 O, 요거를 우리가 오프셋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옵셋. 자, 옵셋인데 우리가 조향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핸들을 돌리면 타이어가 요 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 5점을 중심으로 해서 얘가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럼 결국 이 축을 중심으로 돌아가니까 얘가 이렇게 조향을 해서 타이어가 이렇게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요 면에 대해서 수직 방향이니까 이 위치가 이렇게 지면을 뚫고 이렇게 완전히 회전을 시키면 지면을 뚫고 N이라는 위치로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 바닥에 닿는 면이 이 N의 위치로 해서 지면 아래쪽으로 가게 돼요. 이렇게 지면. 근데 우리가 온로드에서 주행할 때는 지면에 변형이 없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지면을 뚫고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돌리면은 결국 뭐죠? 지면이 변형이 안 되니까 결국 뭐죠? 지면은 이 타이어를 위로 밀어주게 될 거예요. 밀어준다는 거는 결국 뭐죠? 이 타이어를 돌렸을 때 직진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 올린다는 거는 직진 형태로 다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돌렸을 때, 선회할 때 결국 이 킹핀 경사각이 크면은 이 타이어의 직진 성능을 부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또 차량 운전해 본 사람은 아까 안다 그랬습니다. 커브를 틀어서 선회를 해서 커브를 쫙 틀고 나서 보면 어떻게 되죠? 핸들이 다시 이렇게 직진 방향으로 이렇게 저절로 돌아간다 그랬죠. 그게 바로 이 캠버각 역할도 있지만 이 킹핀각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 자, 핸들이 다시 원상복귀 직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직진 복원성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캐스터각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캐스터각은 뭐냐면은 앞바퀴를 옆쪽에서 보았을 때 킹핀의 중심선과 지면에 대한 수직선이 이루는 각입니다.
자, 한번 이게 볼게요. 자, 여기 타이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때 이 뭐냐면은, 자, 킹핀, 아까 킹핀이라고 그랬죠. 이 킹핀의 연장선이 옆에서 봤을 때, 자, 앞에서도 봤을 때도 휘어져 있지만, 기울어져 있지만, 옆에서 보더라도 킹핀의 연장선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게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진행 방향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위쪽이 좀 더 뒤쪽으로 가고, 아래쪽은 진행 방향의 앞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캐스터각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 많이 보실 겁니다. 자, 자전거 앞차축 보면 어떻게 돼요? 핸들 보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있으면 앞차축에 이렇게 바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아래쪽이 앞쪽을 향하고 이렇게 앞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즉 이런 식으로 이런 각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때 이렇게 킹핀 연장선 요거하고, 자, 연직 수직선상이 이루는 각, 요거를 우리가 캐스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캐스터점이라는 게 있는데, 킹핀 중심선의 연장선이 이렇게 지면하고 맞닿는 점, 요게 이제 이걸 캐스터점이라고 하고, 그 다음 이 아까 여기서 수직선을 이렇게 내렸죠. 그때 지면하고 닿는 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때 이 킹핀의 연장선이 지면에 닿는 점과 그리고 수직선으로 내렸을 때 지면에 닿는 점, 요 거리를 우리가 트레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터점과 타이어 접지면의 중심 간의 거리, 요 거리를 우리가 트레일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캐스터각들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차량의 직진성을, 즉 직진 복원성을 우리가 부여하기 때문에 캐스터각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캐스터점, 아까 여기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만나는 지면하게 닿는 이 킹핀을 연장한 이 점은 타이어의 접지점보다 어떻게 돼요? 접지점보다 항상 앞쪽에 위치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퀴에, 근데 타이어가 굴러가면 어떻게 되죠? 앞에서 구름 저항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구름 저항이 작용하는데, 이렇게 바퀴에 작용하는 구름 저항은 타이어 접지면 중심에 작용하게 돼요. 그러므로 주행할 때는 항상 바퀴를 진행 방향으로 향하게 하는 힘, 즉 모멘트가 발생하여 바퀴에 복원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보시면은, 자, 일단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요거는 반대로 되어 있네요. 요건 다른 책에서 뽑아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지금 바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캐스터각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앞쪽으로 이렇게 되겠죠. 위가 뒤로 되어 있고 앞쪽이 오른쪽으로 돼서 캐스터각이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여기 지면에 닿는 요게 접지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캐스터점이 닿는 요 점, 자, 요게 요거고, 요게 타이어 중심점일 겁니다. 자, 직진할 때는 관계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핸들을 틀면 어떻게 돼요? 바퀴가 돌아가겠죠. 즉 방향이 이렇게 됐던 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타이어가 회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캐스터점은 앞에 있어요. 근데 자, 구름 저항은 어느 점에서 발생하죠? 이 타이어 중심에서 작용하게 됩니다. 중심에서 이렇게 밀어줘요. 밀어줘서 이렇게 작용하니까 중심점에서. 그럼 타이어가 이렇게 돌면은 이렇게 됐을 때 중심점에서 작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밀면서 타이어를 다시 뭐예요? 원상복귀, 직진 형태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모멘트를 발생하게 된답니다. 발생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캐스터각의 가장 큰 목적은, 자, 차량의 직진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이 캐스터각을 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자전거 탈 때 보통 두 손 놓고 타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캐스터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자전거에 캐스터각을 안 주고 핸들을 위치해서 그대로 연직 하방으로 그대로 축을 내려서 거기에 타이어의 중심축이 딱 연결이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 놓고 탈 때, 두 손 놓고 탈 때 탈 수가 없을 겁니다. 핸들이 막 흔들려서 그 바퀴가 좌우로. 그러나 이렇게 자전거가 캐스터각을 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손 놓고 타더라도 항상 뭐죠? 이 캐스터각을 두면은 이 차량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진성을 부여한다 그랬죠? 직진으로 가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 자전거에 캐스터각을 둠으로써 우리가 두 손 놓고 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자, 캐스터각 혹은 캠버 그리고 킹핀 경사각은 주로 이제 차량의 이 복원력, 직진 복원성을 이제 부여하게 되는데, 이 캐스터각과 캠버각 그리고 킹핀 경사각이 뭐예요? 복합적으로 작용해 가지고서 이 차량의, 즉 차륜의 복원력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는 자, 토인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토인은 뭐냐면은, 자, 요게 이제 앞쪽 타이어예요. 앞쪽 타이어인데 차량을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앞쪽 타이어를 보시면은 이게 똑바로 이렇게 평행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고
타이어를 보시면은, 자, 왼쪽 타이어하고 오른쪽 타이어가 보시면은 위에서 봤을 때입니다. 위에서 보면은 앞쪽 간의 거리가 뒤쪽 거리보다 좀 더 작아요. 자, 그래서 앞바퀴를 위에서 볼 때 바퀴 안쪽의 폭 A가 뒤쪽 폭 B보다 약간 좁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토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토인은 B-A가 돼요. 뭐 단위는 밀이고, 자, B-A가 돼서 어떤 값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통 A가 B보다 3에서 10mm 작다 그랬는데, 자, 요것도 수치는 그렇게 의미는 없습니다. 왜? 이건 차량마다 틀리고 대형차냐 소형차냐에 따라 또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치는 크게 의미가 없지만 하여튼 일반적으로, 자, 위에서 봤을 때 앞쪽 타이어의 앞쪽 거리가 뒤쪽 거리보다 좀 작게 돼 있다는 거, 그게 이제 토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요 거리, 그래서 B-A, 그 길이로 나타나는 거. 그리고 토인 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토인 각은 뭐냐면 B-A로 표시한 게 아니라,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요 앞쪽이 좁다 그랬죠. 요거의 연장선과 이 수직선, 평행하게 수직선을 걷을 때 요 각도를 우리가 각도로 표현했을 때 이거를 토인 각이라고 하고, 거리로 표현한 거는 토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바퀴를 위에서 보았을 때 차륜의 진행 방향과 차륜 평면이 이루는 각, 이거를 토인 각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토인을 두는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토인의 작용은, 자, 캠버에 의한 토 아웃 되는 것을 방지한다 그랬어요. 자, 사실 아까 캠버각, 자, 차량을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캠버각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그랬죠. 자, 기울어져 있다 그랬어요. 타이어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캠버가 이 차량의 직진성을 주고, 그리고 조향 토크를 줄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이 캠버를 두면은 차량이 진행할 때 앞쪽이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하게 됩니다. 앞쪽이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발생하게 돼요. 그거를 토 아웃이라 그래요. 앞쪽이 좁은 거는 토인, 그리고 앞쪽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는 토 아웃이라고 하는데, 이 캠버각을 두면은 앞쪽이 벌어지는 토 아웃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자, 토인을 처음부터 이렇게 안쪽을 좁게 주면은 이렇게 좀 벌어지더라도 이제 직진으로 되겠죠. 이게 평행하게. 그래서 토 아웃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게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로 보시면 돼요.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은, 자, 이게 토인이 있을 때, 자, A는 뭐냐면은 실제 자동차의 진행 방향입니다. 원래 이렇게 기울어지더라도 차량은 직진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이 B는 뭐냐면은 아까 캠버에 의해 가지고, 자, 차량이 어떻게 돼요? 앞쪽이 벌어지려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B 쪽으로 이렇게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휠은 벌어지면서 휠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이 축간거리는 일정하니까 바깥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부하가 작용하겠죠. 자, 그리고, 자, 그러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토인을 두면은, 자, 토인에 의해서 차량이 진행은 이런 식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토인은, 자, 캠버에 의해서 토아웃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자, 그리고 또 하나 구름 저항이 이렇게 작용하면은 또 역시 토아웃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구름 저항 혹은 구동력의 반력 등에 의해서 토아웃 되는 것을 또 방지하게 되고, 그리고 토인을 이렇게 해주면은 처음부터 토인 형태로 해서 이렇게 앞쪽을 적게 이렇게 토인으로 조정하면은, 자, 직진 주행 상태에서, 자, 원래 앞쪽이 벌어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그랬죠. 좀 벌어지더라도 이 각도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벌어지면 어떻게 돼요? 거의 0도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토제로라고 합니다. 즉, 이 각도가 0도가 되는 걸 토제로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토인으로 이렇게 주행하면은 앞쪽이 좀 벌어지더라도, 자, 직진 주행 상태에서 토제로 상태가 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 토인을 두는 거는 차량의 직진성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토인을 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